2021 서울국제도서전 작가의 시대 장르 포커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을 쓰는 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 자리에는 또 참석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저에게도 뜻깊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또 좋은 스릴러,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님들과 함께 추리 소설 그리고 스릴러 소설의 쓰기와 읽기, 현재의 조건과 미래의 변화라는 주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작가님들이 함께하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은 주한 프랑스 문화 대사관 또 문학과와 함께 진행됐다라는 말씀도 미리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작가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작가님, 먼저 제 옆에 계신 도진기 작가님이 계십니다. 네, 우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진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조금은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도진기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법조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추리 소설 작가로서 한국에서 참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2010년에 그 한국 추리작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그 후에 많은 또 주목받는 작품들을 쓰시면서 또 최근에는 프랑스에도 도진기 작가님의 책이 번역됐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책인데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원어를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라트라비타의 초상 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이 책 외에도 정신자살이라고 하는 도진기 작가님의 작품도 프랑스어로 또 번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또 작가님의 작품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오늘 같이 참여하실 김원수 작가님도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네. 예, 김원수 작가님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실까요? 예.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골에 살아가지고. 딱 맞춰 오셨습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김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원수 작가님도 간략한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요. 2002년에 그 단편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또 2003년에 신춘문예로 또 등단을 하셨습니다. 장편 소설 캐비닛이라는 작품으로 문학동네 소설상도 받으셨고요. 장편 소설 설계자들 또 잽이라는 소설집도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역시 세계 여러 국가에 또 번역 출간된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한국의 두 작가님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가 되고요. 프랑스 작가님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셸 비시 작가님이 이 자리에 해 주셨는데요. 물론 한국에 계신 건 아니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상태입니다. 미셸 비시 작가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4년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한국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4년 전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참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셨고 그 와중에 저와 만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문예지와 함께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미셸 비시 작가님과 또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미셸 비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추리 작가로 또 정치학자로 지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6년에 코드 루팽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시면서 또 이름을 알리셨고요. 그 뒤에 뭐 그림자 소녀, 또 검은 수련 같은 정말
큰 인기를 누린 베스트셀러 작품을 펴내면서 한국에서도 참 많은 작품이 읽히는 작가님으로 부상을 하게 되셨는데요. 또 미셸 비시 작가님의 이 작품을 읽으신 분들 오늘 이 자리가 특히나 더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함께해 주실 프랑스 작가님은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입니다. 예,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스릴러 작가이고요. 저도 한국어로 번역이 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담에 참여하는 것은 저로서는 처음이고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셸 비시를 한 번도 부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한국에 가서 독자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미셸 비시 작가님도 큰 웃음을 지으셨는데요. 두 분이 함께 오시면 되죠, 뭐. 예.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물의 살인 또 눈의 살인이라는 작품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작가님이시고요. 또 역시 팬이 많으십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가 특히 추리와 스릴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정말 최적화된 분들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리 소설 그리고 스릴러 소설의 쓰기와 읽기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그 여러 테크놀로지의 변화로 인해서 예전만큼 추리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게 트릭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피해자의 그 묘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윤리적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재적인 조건들 하에서 작가님들의 쓰기 그리고 독자들의 읽기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들께 좀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모든 작품들이 다 외국에도 소개가 되셨고 뭐 국내에도 소개가 되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 독자들의 반응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달랐던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같은 작품인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읽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읽히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작가님들께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작품이 어떻게 나라마다 혹은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먼저 도진기 작가님부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프랑스의 작품이 소개되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내 작품이 소개됐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제가 반응을 잘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바쁜 면도 있고 해서 또 중국어도 모르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또 프랑스의 수출이죠. 두 권이 수출이 되게 됐는데 역시 이제 제일 먼저 이 라트르바티 조상이 출간이 됐는데요. 반응은 제가 특별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만 이 정신자살이라는 제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출간됐을 때 사실은 제 취향의 쓴 소설인데 평가가 좀 극과 극이었어요. 굉장히 결말 부분 때문에 그 결말이 좋았다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 결말 때문에 이게 뭐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반반 갈렸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싫다는 쪽이 한 8, 좋았다는 쪽이 2, 내지는 싫다는 쪽이 한 9 이 정도 되는 그런 그래서 상당히 좀 저로서 이게 집에 책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남한테 참 못 줘가지고 그런 작품인데 제가 조금 놀란 게 프랑스에서 출간 계약을 제안하면서 그 라테르베티 초상하고 이 정신자살을 찍어서 출간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보는 관점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실 뭐랄까요, 제가 굉장히 아끼지만 좀 그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제 작품이었는데 독자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욕도 많이 먹은 그런 나쁜 그런 아들로 혹은 딸로 이렇게 취급받는 작품이었지만 저한테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출간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좀 혹시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또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어린 시절에 셜록 홈즈는 또 루팡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루팡의 나라 프랑스에서 제 작품을 특히 정신자살을 찍어서 출간하시겠다는 점에서 크게 사실 고무되어 있고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 정신자살이 지금 번역 중이고 아직 출간은 안 된 상태인데 과연 프랑스 독자들은 이 정신자살의 결말부에 대해서 또 어떤
피드백을 줄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작품이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됐을 때 그때 독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서 신기하거나 당혹스러웠던 경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등장하는 마르틴 세르베즈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 툴루즈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피레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의 동서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프랑스적인 그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의 특색이나 아니면 굉장히 프랑스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게 2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프랑스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그래서 외국 독자들을 만났을 때 이 마르틴 세르바즈라고 하는 주인공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그 지역들이 폴란드나 독일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의 독자들을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투영해 보고 자기와 닮아 있다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을 깊이 팔수록 우리가 어떤 좀 더 보편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독자들에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에 집중을 하는 게 이러면서 보편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그런 반응들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독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그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말의 머리를 자른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의 독자들이 그 인간에 대해서 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들이 다른 것을 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설에는 굉장히 귀여운 개가 나오는데, 그 개가 죽었고, 그래서 그 미국의 독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했고, 동물 보호 단체도 들고 일어나서 SNS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렬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힘든 사건들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 책이 그렇게 조금 덜 읽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께서 우선 번역이 되지만 세부적인 문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 특히 심층적인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같이 느끼는 감각은 뭐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마다의 어떤 특성들, 특히 동물권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좀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동물에 대한 묘사에 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에 대한 인식, 그건 역시 지금의 뭐 작가들이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미니에 작가님의 말씀이 특히나 더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김원수 작가님의 또 경험도 듣고 싶은데요. 저는 그 제 소설 중에서는 설계자들이 좀 많은 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전 세계 독자들의 그 한결같은 반응 때문에 좀 놀랐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스릴러 소설이 맞느냐, 명색이 스릴러 소설인데 스릴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시작은 뭐 그럴듯한데 뭐 엔딩이 흐지부지하다. 한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정확하게 단점을 지적하는 걸로 보아서 아, 이 소설을 보면 안목은 전 세계가 공통되구나.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그래도 좋은 평가들도 꽤 많았을 거잖아요. 좋은 평가는 제가 말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예, 그런 이제 약간 안 좋은 말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들이 여러 나라에 번역된 건 이 작품의 진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은 이제 본인이 못 하시니까 예,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설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폭력의 세계에 대한 묘사 또 그 스케일의 어떤 위압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뭐 결점을 지적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미셸 비시 작가님의 견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떠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3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소설의 무대도 프랑스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르망디를 주 무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번역을 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소설의 무대가 진행되는 그 도시, 그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전 세계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한테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야기의 어떤 보편성을 기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작품에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 회상 이런 부분들, 가족에 대한 그런 연결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엔 독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프랑스에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편집자분들께서 이제 해외에 이렇게 판권을 잘 수출을 해줍니다. 그런 행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독자분들이 프랑스를 더 그리워하고 그리고 제 작품 중에 이제 클로드 모네의 고향인 지베르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 소설이 있고 아니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나오는 노르망디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독자분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 좀 더 이국적인 곳으로 좀 더 가고 싶은 그러한 곳으로 더 그려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이 물론 관광 홍보 책자는 아니지만 외국인 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홍보 책자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장소를 묘사하지만 결국에 그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프랑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분들이 프랑스에 오셨던 분들이 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번역이 되면서 보니까 제 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모르니까 한국어를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다른 언어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표지를 보면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표지를 보면은 번역서마다 표지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 영미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스릴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표지로 번역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로맨틱한 그러한 소설, 로맨틱한 소설로 훨씬 더 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더 판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플롯 자체보다는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로마네스크한 측면 이런 부분에 더 표지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책을 봐도 그 표지만 봐도 정말 완전히 다른 책이 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Et si je peux me permettre d'intervenir, je trouve 네, 저도 한 가지만 첨언하면은 제 책의 표지가 한국의 번역책 표지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도창적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베르나르 비니에 작가님의 이 표지 물의 살인, 네, 이렇게 빨간색 바탕에 예, 약간 얼룩 무늬가 있는 이런 표지인데요. c'est magnifique. 예. 정말 그 각국의 표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독자들을 어떻게 좀 겨냥하고 그들의 독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 미셸 비시의 작가님이 언급하신 내가 관광책자를 쓰려고 한 건 아닌데 독자들이 그 작품을 보고 특정 나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도 네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추리소설을 쓰기에 물론 스릴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목격자 없는 소설을 이제 쓰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특히 현대를 배경으로 할수록 그러한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 한국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격자를 찾는 것 그리고 어떤 범인이 완전 범죄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길거리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로 인해서 정말 어디 사는 누구인지가 바로바로 포착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추리의 어떤 새로운 트릭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일이 아닐까. 작가들에게 이런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어떻게 창작의 변화를 일으킬까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원수 작가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여러 가지 21세기의 많은 변화들이 소설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소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한 공학,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저의 삶에 한 30년 글을 썼는데 책을 4권밖에 못 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소설 안으로 못 들어가요. 늘 들어가려고 하다가 튕겨나와요. 소설 밖에서 소설을 쓰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잡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소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삶의 공기들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세계들도 감시 카메라가 아무리 많아도 아주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작업은 항상 소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일인데 잘 안 되네요. 네. 예, 테크놀로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예 안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소설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게 여전히 30년 동안 글을 쓰신 작가님께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셸 비시 작가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설에는 이런 수사팀이 나오는데요. 이런 정보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GPS라든지 이런 걸 기술들을 잘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스릴러는 저는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런 그 경찰 수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핵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말할 때는 이런 개개인들이 우리 모두들이 뭐 전화기를 그 스마트폰을 쓰고 이런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 소설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거나 그럼 아니면 반대로 반대로 소설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선택권들이 있고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소설 속에 이런 기술들이 뭐 모리스 블렁이 루팽과 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그때 당시에서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림자 소녀에서 이제 80년대의 배경으로는 DNA 기술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00년에 들어서는 DNA 테스트를 가지고 아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식별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시대가 바뀌면서 소설 속에서 바뀌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옛날 클래식 소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특유의 분위기라던가 그런 플롯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추리 소설의 결말을 가지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기술의 기반으로 해서 기술로 인한 증거 확보나 증거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범인을 찾는 이러한 현대적인 방법이 그렇게 섹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그 뭐 추리 소설의 어떤 뭐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인 셜록 홈즈 시리즈를 봐도 셜록 홈즈가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해 온 사람들의 뭐 옷자락, 천을 보고 막 이게 뭐 어디에서 몇 년도 만들어진 것이고 어느 지방 것이고 그리고 그 신발에 묻은 흙을 보면서 이 흙은 뭐 어느 지방에서 특히 유래한 뭐 그런 식의 어떤 분류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방식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죠. 도시에 거의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작가들에게 있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시대극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미래적인 배경을 설정해 놓고 작품을 쓰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발딛고 지금 여기에 소설을 쓰려고 하는 작가들에게는 이 문제가 작으면서도 큰 어떤 요소로 다가오지 않을까 미셸 비시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도진기 작가님의 답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도진기 작가님이 법 쪽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또 이런 형사, 사법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또 활용한 그런 트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식으로 트릭을 개발해낼지는 또 작가의 뭐 상상력 문제겠지만요. 두 번째는 그 테크놀로지는 많이 발달했지만 그것을 다루고 수용하는 사람의 심리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허를 찌르는 트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심리를 소재로 한 추리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발달된 테크놀로지로 범인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지금은 완전 범죄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가성비 낮은 선택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같은. 사실 예전에 고전 추리 소설에서는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말에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 B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자의 어떤 그 반전을 노렸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트릭이 좀 유용하지가 않고 그런 트릭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 때문에 서기가 힘들어졌는데, 하지만 우리가 범인 체포는 쉬워졌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가 봐도 범인이야. 그런데 재판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의 어떤 법적인 허점이라든지 사법 시스템상의 구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로 어필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추리소설화 될 수 있다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률 전공자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작품을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그런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생각외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때문에 추리소설 못 쓰겠어라는 작가들의 푸념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영역이 여전히 무한대로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기 작가님의 답변 가운데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범인은 잡았는데 실제 법의 작동이 생각보다 허점이 많고 촘촘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이없게 풀려나는 상황들, 뭐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리얼리티의 문제도 얼마든지 또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저에게도 좀 깊이 남았습니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Oui, alors, en 네, ce qui concerne, j'ai fait 저 le choix 같은 de 경우에는 fiction, extrêmement réaliste. 상당히 사실적인 작품을 쓰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미셸 뷰시와는 달리 저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수사관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면서 제가 그 수사관, 저희 작품 속에서 수사관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 실제 수사와 비슷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곡이라는 그 작품에서 첫 번째 그 살인을 봐도 예를 들어서 그 시체를 계속해서 찬물로 쏴서 그것이 얼음이 될 때까지 하는 뭐 그런 장면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극사실주의적인 그런 장면들을 저는 보여주려고 하고, 사실 현실보다 훨씬 더 거창하고 과장된 그러한 살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조르주 스타이너라는 철학가는 현대 문학의 가장 큰 잘못은 과학이라는 미래의 거대한 은유를 무시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 전전에 발표했던 M이라는 그 작품은 홍콩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가파와 같은 중국의 IT 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고, 그 작품에서 보면은 이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는 그러한 작품을 썼었고, 그리고 4년 후에는 시애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빌어먹을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SNS에서 우리의 어떻게 개인정보들이 사용이 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라는 작품에서는 그 전반부에 보면 마르텐 세르바스가 젊었을 때 처음 하는 수사고 199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후반부의 작품은 현대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종결됐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금 오픈되는 것이죠. 그래서 92년도를 배경으로 했을 때에는 CCTV가 없었고, 그리고 DNA 기술도 프랑스 경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이제 다시 현대에서 그 사건을 다시 오픈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 현대 작품이라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러한 챌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의 이렇게 개인의 자유, 우리의 어떤 프라이빗한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투명하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DNA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지만 DNA 기술 때문에 5분 만에 우리가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DNA 기술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DNA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담배꽁초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기술이 있어도 또 새로운 어떤 수사에는 또 새로운 장애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수사 기법을 또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어쨌든 저희 과학기술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쓴다고 해서 사실은 추리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셜록 홈즈가 19세기에 수사를 했을 때도 그 당시에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인간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사고 자체를 규율하는 하나의 소여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스마트폰 없는 저희 삶을 상상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메신저라든가 그냥 문자 텍스트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익숙해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감각 자체도 변화하고 있고 또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을 과연 우리가 맹신할 수 있느냐 자칫하면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환원주의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또 경계하시는 말씀도 저 역시 공감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기술들의 맹점들 기술이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도 기억해 둘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여러 독자님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의 이 재현의 윤리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래에 한국 문학에서는 이 범죄 피해자 이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지 않느냐, 이것이 과잉이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묘사 자체에 작가의 윤리관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추리 또 스릴러 소설에서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자가 특히 여성들이라는 점, 여기에 대한 이 젠더 편향성 문제도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작가님들은 이런 재현의 윤리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을 해, 60년대, 70년대 하드코어, 그 60년대, 70년대 추리물들을 보면 사실 그때 당시의 표지들만 봐도 정말 폭력적이고 아주 화려하게 그 여성 피해자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리고 남자는 권총을 들고 서 있는 이러한 그 캐리케처였죠. 그러한 폭력의 그런 형상화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더 많이 피해자가 된다고 제 소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그 사냥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는 퇴역한 그 군인들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이 다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남성들이 또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작품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여성 피해자도 있었고 남성 피해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작품에서는 여성이 더 피해자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강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많은 작품에서. 왜 그럴까요?
à mes yeux, c'est 어, des crimes les plus épouvantables qui soient bien 왜냐하면 évidemment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보면 매일 강간 사건이 분명 일어나고 있고, 이 강간의 피해자는 99%다 여성들입니다. 실제로 폭력의 대상, 피해자들은 여성이 많이 되고 있고, 젠더 폭력이 분명 있습니다. 늘 있었죠. 제가 여름에 스페인에 가서 제 다음 작품을 구상했는데요. 그때 범죄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 헌병대도 만났습니다. 그 작은 2,000명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을에서 가장 그 자주 일어나는 범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둑, 강도 사건, 그리고 마약, 밀수, 그리고 무엇보다 젠더 폭력이 제일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사 대상이 되었던 20명 중에서 17명은 바로 여성한테 폭력을 휘두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남성들이고, 그래서 작가들도 결국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소설과 윤리를 같이 섞어서 말할 때입니다. 도덕이라는 것, 작품을 창작을 할 때 도덕을 사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주의자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가 울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상주의자들은 아이디어가 실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술가가 현실가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 내 이상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실은 현실 그대로 존재하고 아티스트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잣대로 이것을 바꾼다면은 사실 결국에는 독자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소설의 정신은 복잡성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을 한번 열면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항상 그 책에 나오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어휘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술적인 표현들이 있죠. 그것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간의 정신이죠. 하지만 소설의 정신은 복잡성의 정신입니다. 복잡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돈키호테를 봐도 그렇죠. 돈키호테는 사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풍차와 현실을 분간을 못하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주인공한테는 진실입니다. 저는 소설가의 미션은 이상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진실, 현실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이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이 갖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소설에 대한 각자의 나름의 정의가 있겠지만 소설이 도덕 교과서는 아니다라는 명제. 늘 권선징악으로만 끝나는 작품은 사람들이 안 보겠죠.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그것이 도덕이 아닌 윤리의 문제, 그러니까 선악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방식이 실은 좋은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의 이 문제를 또 그런 견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도진기 작가님의 말씀도 여쭙겠습니다. 윤리 도덕 문제, 소설 쓰기에서 윤리 도덕은 그거로 일단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겁니다. 그 표절을 하지 말고 뭐 남의 특정인의 사생활을 캔다든가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소설의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베르나르 미니 작가님처럼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윤리성을 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성을 어떤 내용적인 측면의 통제죠. 그런 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결국 창작 위축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기량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소설에서 어떤 여성에 대한 잔혹한 묘사라든지 뭐 아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잔혹한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게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제 정서에 맞지 않아서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자들도 정확하게는 바라는 것은 소설에서 도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시대 독자들의 어떤 정서를 너무 지나치게 좀 괴롭히는 그런 작품들이 독자들이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비도덕적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제가 조금 뭐 많이 산 건 아닙니다만 세상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아주 거친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옛날보다는 조금 세상이 좋아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서도 어떤 그 수준이 더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잔혹한 묘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작가들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조심해야 뭐랄까 이제 거기에서 충분히 의식을 하고 써야 된다는. 왜냐하면 독자들은 결국은 자신의 감성이 불편하면서까지 그 책을 읽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쓰는 것은 필요하되 다만 이제 도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쓰지 말라는 식의 어떤 통제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독자들의 감정을 거치게 핥히는 그런 작품들은 독자들이 외면하면 시장에서 사장되고 그런 식으로 도태되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만 저는 요즘 그 소설 내용의 윤리성, 도덕성보다는 동시대 독자들의 정서를 조금 더 고려하는 그게 조금 더 하여튼 제가 쓰는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 그 독자 지평이라는 용어가 있죠.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가 갖고 있는 On parle 내부적인 souvent de 의미를 l'horizon des lecteurs. 어떻게 Comment les lecteurs vont 독자들이 percevoir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시대적 공통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텍스트들이 현재 다시 읽기를 할 때 이것은 좀 새롭게 읽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독자 지평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작가들에게 이것을 사상 통제나 어떤 검열이 아니라 독자 지평과 어떻게 기량하거나 그것과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실은 더 많이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도진기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이해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셸 비시 작가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윤리관이나 그리고 이런 추리 소설에서 윤리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한국이나 프랑스나 끔찍한 이야기들을 지금 지어낸다는 것이죠. 추리 소설이나 스릴러에서는 이런 끔찍한 범죄나 살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추리 소설의 재미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다는 것, 던져본다는 것, 이거를 조금 통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들을 조금은 통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부터 굉장히 고대 시대부터 이러한 질문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도 이런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이나 폭력성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상상계를 더 자극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결백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은 이런 자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독자들도 자기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충격을 받고 싶은 작품을 선택하고 싶으면 읽고 싶으면 그걸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를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러한 측면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픽션의 세계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소설에 있어서는 전혀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사생활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끔찍한 짓을 묘사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와 현실을 기반으로 그리고 상상력을 결합을 할 때 더욱더 다양한 독자들이 그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좀 더 느끼는 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소설에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조금 더 많이 사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소설 속에서는 가끔씩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성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 여성들의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소설에서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제가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학대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 그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것을 책에서 풀어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자들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때에는 전제가 따르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핵심도 바로 그것이죠. 절대적인 자유. 하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절대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자유인 것인데 작가들에게 필요한 창작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 점 안에서 계속 유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표현의 자유 문제는 실은 이제 작가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혀왔던 사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출판을 통제했었고 또 불온시되던 서적들을 다 출판을 이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런 시절을 겪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들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김원수 작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연의 윤리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작가들에게 아주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가들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가는 소설가의 독자에 대한 유일한 윤리는 독자에게 어떠한 윤리도 강요하지 않는다. 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허구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의 실제에 대한 치열한 탐색이죠.
탐색을 해보면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윤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를 지탱해주는 엄청난 텐션이지만 소설가는 다른 끈을 잡고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우슈비츠가 잔혹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유화시켜서 보여줄 것인가. 크놈펜이나 제주나 한국에도 아주 많은 학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보기에 뭐 슬프고 정서 함량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씩 삭제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협소한 윤리관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독자와 작가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을 때 넷플릭스를 켜요. 밥을 딱 한 숟갈 들고 넷플릭스를 보려고 하면 온 천지가 연쇄살인 소설이 영화들이에요. 너무 많아. 시리즈도 많고 뭐 전부 다 누가 밥 먹으면서 연쇄살인 뭐 이런 영화들 계속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업,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저지르고 있는 카르마, 이것들이 왜 생산되고 저 많은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이 온 넷플릭스를 도배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저 숨은 뒷방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도 모두 연쇄살인을 보고 싶어 하고 가장 어둡고 괴롭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몰래 죽여버리고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그것이 팔리고 소비됐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수준이 우리가 아직 원수와 악수를 하기보다는 뒤에서 칼을 던지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 독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의식의 수준 혹은 작가들이 만들어가는 그 의식의 수준이 공성의 힘으로 서로 연계하면서 결국 우리 지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면은 스릴러 문학이건 어떤 그런 문학에서도 그렇게 잔인한 장면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지구가 여전히 파렴치한 수준의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문학은 인간을 반영하므로 파렴치한 수준의 소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실체를 끝없이 치열하게 탐구해야 되는 사람이 예술가의 일이므로 그렇습니다. 예. 그 소설에 대해서 역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소설에 대해서 뭐 각자 가진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소설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소설에서 답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요. 실은 좋은 소설들은 늘 좋은 답을 주는 작품들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소설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볼 때 과연 소설에서 전개되고 있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현실을 그대로 여기에 우리가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 윤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때의 윤리라고 하는 것도 각 개인들이 가진 지극히 시대에서 만들어진 편향된 도덕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개인적으로는 떠올리게 됐는데요. 뭐 역시 명확한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풍부하게 이 질문 자체를 사유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추리 그리고 스릴러 소설을 둘러싼 여러 현재의 조건들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것이 소설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쭤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추리나 스릴러 소설의 필수적인 서스펜스라는 요소죠. 또 이런 작품들을 또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뭐 플롯의 중요성이라던가 본인 작품에 있어서 작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뭐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서스펜스일 수도 있고 사건의 구성일 수도 있고 캐릭터의 독특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작가님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요소가 무엇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추가로 여쭤볼 질문도 있긴 한데 그건 우선 그 답변을 들어보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셸 비씨 작가님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추리 소설의 가장 큰 흥미로운 점은 문학의 지평만큼 넓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리물인 정말 다양한 그러한 작품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 역시도 서스펜스 소설, 추리물의 범주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추리물의 범주는 광범위한데요. 저는 추리 소설을 쓸 때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롯의 독창성입니다. 그 독창적인 트릭을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 어떤 추리소설 작가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트릭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 소설을 저는 시작을 하고, 제가 그 작품을 쓸 때 제가 이제 수사관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수사관을 무대에다 세우면서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누가 범죄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방법은 그겁니다. 플롯이 가장 독창적인, 독특한 그러한 트릭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소설에다 이제는 다른 추리물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글쓰기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독창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소설이 그 수천 개의 다른 소설들 속에서 전혀 이제 구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꼭 다른 작가보다 제 문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인물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하고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초안의 독창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독자들이 그 수천 개의 작품 중에서 굳이 제 작품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을 한번 열어보고 딱 읽는 순간, 아, 정말 독창적인 트릭이 있어서 이거는 그 어느 책에서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바라는 것은 전혀 독창적이 아닌 트릭으로 사회의 문제를, 이런 독창적이지 않은 트릭으로 사회의 문제를 또 다루는 이러한 작품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 중에는 이렇게 사회 문제를 굉장히 우아하게 플롯을 가지고 또 쓰는 작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플롯을 첫 번째 요소로 꼽아주셨는데요. 본인 소설 쓰기에 있어서도 플롯의 독창성을 가장 중시 여긴다. 실제로 미셸 비시 작가님의 특히 검은 수련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이 플롯이 독창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야말로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모네의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하고 들었다가 분명 그것과 연관성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시차를 두고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 구성 방식이 독자로 하여금 그 작품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몰입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소설을 통해서 미셸 비시 작가님의 창작관도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원수 작가님은 또 어떤 요소를 가장 중시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탄트라 명상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트라 명상 아주 재미있는데, 다른 명상은 그 자기 내면 깊숙이 쫙 들어가가지고 에고와 나의 에고는 어떻게 생겨먹은 놈일까, 이런 걸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탄트라는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깨구리를 되고 싶다가 깨구리를 계속 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버리고 깨구리가 되는 거죠. 나무를 계속 봐.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된 척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나무가 돼요. 이게 너무 어렵다면 연극할 때 그 메소드 기법이 탄트라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캐릭터 속에 나오면은 최민식 같은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막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죠. 이 밀교 계통의 탄트라 불교는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 배우가 메소드 기법으로 그 배역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그 의식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기를 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는 더 어려워요. 연쇄살인마가 되고 나면 연쇄살인마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뇌가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내가 상상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탄트라 불교는 쓸데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나는 왜 소설을 쓰는가, 돈도 안 되는 맨날 마누라한테 구박당하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심토머라고 이상한 사람 한 명이랑 킬러랑 깡패 이렇게 세 명의 장편을 졌는데 특히 그 설계자 때는 주인공이 레생이라는 킬러였어요. 근데 한 2번은 실패하고 못 들어갔죠. 3번째 막 하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정말로 설계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 나는 살인자가 될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라는 사람을. 그런데 설계자를 쓰고 레생으로 살아보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주 슬펐어요. 다르게 말하면 탄트라 명상도 똑같이 작은 에고에 갇혀있는 자아를 다른 자아로 넘어감으로써 때때로 그렇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하마야. 그리고 잠을 깼는데 약간 어리둥절하잖아요. 내 꿈속에서 내가 하마였는데 잠을 깨요. 그리고 난 다시 김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보면 하마였던 내가 별로 어색하지 않은 거죠. 왠지 꿈속에서 내가 하마였는데 하마로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의식의 수준이라는 것들은 자기가 규정하는 정체성의 수준이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규정한 자기 취향의 감옥이라고 부르죠. 에고를. 이 감옥, 자기 생각, 자기 윤리관, 자기 감옥 안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학의 목적은 뭐냐면은 소설을 쓰건 소설을 읽건 다른 존재로 완전히 한번 탄트라 불교처럼 살아봄으로써 다른 존재로 변신을 해보는 거죠. 인간은 체험을 할 때만 유일하게 뭘 알 수가 있어요. 사과 맛에 관해서 100만 개 논문을 읽으면 뭐예요? 그냥 사과 한번 먹어보면 되지. 그러면 깡패로도 살아보고 장녀로도 살아보고 교수로도 살아보고 이렇게 자아가 끝없이 확대돼가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작가가 소설을 쓰는 이유고 독자가 소설을 읽는 이유죠. 그래서 원래 있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거는 탄트라 불교처럼 하마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마가 내 소설의 주인공이 하마면 일단 하마가 돼야 돼. 네, 끝났습니다. 네, 김현수 작가님의 탄트라 명상, 이 다른 존재 되기라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단순한 접속이 아니라 일체화되는 경험. 그것이 지금 이 세계에서 내가 이런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돌파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거기에 몰입한다라는 말씀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에게 또 중요한 요소란 무엇일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마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느 한 순간에 몰입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도 제 이야기에 푹 빠져서 그들의 일부를 그 이야기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감정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오래된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슬픔, 이러한 감정들인 것이죠. 저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에 빠져들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정말 인텐스한 몰입도가 높은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페이지를 읽을 때 독자가 여기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로 하여금 항상 독자가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독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독자를 끌고 몰고 가는 제 소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독자가 제 책에 푹 빠지는 것. 그래서 제 책을 읽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 계속 올라갔다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툭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으면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저는 또 인물들도 잘 보여주고 싶어 하죠. 주인공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인공들이 하는 것에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여주는 살인 장면들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화려한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또 제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사실, 현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묘사를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임스 셀러가 말을 했듯이 나는 장르의 모든 규칙을 잘 지키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넣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스릴러 장르의 코드를 다 지키지만 뭔가 독창적으로 아까 뷰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썼던 거 그대로 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을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뭔가 좀 더 저의 개인적인 플러스 알파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설가는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가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은 정치인들, 이상주의자들, 철학자들이 답변을 하도록 남겨두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에게 뭔가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독자가 몰입하도록 하는 것. 정말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면들을 정말 직접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독자의 몰입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물화일체가 되는 소설 쓰기에 대한 지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흔히 우리가 잘 읽히는 작품 그리고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작품을 이제 페이지 터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또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의 작품만큼 어울리는 소설이 또 드물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에 빠져들면서 우리가 아까 김원수 작가님 말씀하신 다른 존재 되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아가 확장되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시각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도진기 작가님, 어떤 요소를 가장 중시 여기십니까? 작품에서. 네, 저는 미셸 비시 작가님의 말에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메시지는 각자 소설가 작가들마다 다르실 테니까 그 점을 빼고 소설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클리셰를 쓰고 싶지 않다. 뻔한 전개를 펴고 싶다. 영화로 예를 들면은 누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이 생각합니다. 저때 또 누가 와서 구해주겠구나. 하여튼 여지없이 누가 와서 또 구해주면 지루하죠. 하품나고.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누가 와서 구하는 것이 독자들이나 관객들의 기대 예상이라면 그걸 깨고 거기에서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좀 예상을 깨는 전개를 해야지 독자들이 또 누워서 자다가 관객들이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뻔한 전개, 좀 안이한 쉬운 전개를 한다면 그것은 좀 독자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독자의 시간을 뺏고 돈을 뺏는 그런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쌓아놓고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뒹굴뒹굴 침대에서 구르다가 갑자기 팍 하고 어떤 발상이 떠올라서 그걸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포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성실성보다는 상상력이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는 그렇습니다. 한 편의 걸작을 만나기 위해서 10편, 20편의 영화 소설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제 소설이 그 중에 그 한 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네, 미셸 비시 작가님의 말씀에 또 첨언을 하셔서 도진기 작가님의 또 소설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 1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은 또 여기 계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몇 가지 질문을 또 작가님들께 여쭙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이 올라와 있다면 여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 직접 와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쭤보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다들 쑥스러워하시는데요. 네, 부끄러워하시는군요. 온라인으로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정리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이럴까봐 제가 여분의 질문을 더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질문을 실은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그 주어진 테마가 추리 그리고 스릴러 소설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장르 포커스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르 포커스라는 명칭에는 문학계를 둘러싼 이 문학에 대한 일종의 구분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에는 여전히 문단문학 혹은 순문학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위범주로서 장르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특히 장르문학, 추리, 스릴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비평의 대상으로 오르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리, 스릴러 소설은 순문학과는 다른 이른바 대중문학 혹은 상업문학의 영역에 가깝다라는 인식도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그 대중문학, 장르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법 그리고 본인들의 작품이 규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계신지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 한국에서의 문제와 또 프랑스에서의 문제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김원수 작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장르니 순수리냐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주 엄밀하게 그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쪽에 비꼬는 게 아니고 그 장르와 순수를 좀 구분을 해달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요. 그럼 만약에 무엇이 장르고 무엇이 순수처럼 보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다. 그러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범죄물인가? 뭐 어린 왕자는 SF 판타지인가? 뭐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장르 소설이고 이것은 순수 소설이야라고 할 때 막연한 구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구분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설에 대한 분류는 딱 두 가지죠.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 압도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가진 좋은 소설 그리고 그 밖에 힘없는 소설들. 예. 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는 것이지
이른바 대중문학, 순수문학이라는 구분법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김원수 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문학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실은 그 구분법이 굉장히 엄밀하게 작동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요즘에야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혹은 진지한 작품으로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선입견이 또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도진기 작가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미스터리물을 좋아해서 미스터리물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쪽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쪽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바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순문학을 많이 의식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순문학 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의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쪽에서도 좀 그런 시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순문학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어떤 동경 같은 게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순문학적 견지에서 제 작품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내왔고요. 좀 겁 없이 지내온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순문학, 장르문학에 대해서 어떤 그런 누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데미지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구름 위에 있어서 높아서 독자들이 손을 잘 뻗지 않는 그런 문학보다는 읽고 나서 막 라면 받침으로 쓰더라도 그냥 많이 읽으시는 쪽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미셸 비시 작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ui, je crois qu'en France, c'est quelque chose qui est extrêmement présent, peut-être même plus que dans d'autres pays où la littérature dite blanche. 프랑스에서도 그 구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잘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는 매년 9월이 되면 콩쿠르상 시상식도 있고 이렇게 순문학에 대한 비평가들의 사실 그 비중이 상당히 크죠. 이 순문학에 대한 이러한 그 평단의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모든 그 문학상은 이런 순문학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프랑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순문학과 장르문학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작가들이 이 범주를 드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작품을 쓰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평단의 어떤 비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콩쿠르 상을 받은 작품 중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가들도 자기들이 추리물 작가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중문화 작가라고 하고 스스로 베르나르 미니에가 이야기한 것처럼 페이지 터너의 작품을 쓰고 정말 독자를 몰입시키는 작품을 쓰고 독자의 감동, 이런 독자의 집중력을 끌어들이는 작품을 쓴다면 그것이 추리 소설이든 어떤 장르의 소설이든 간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책을 읽는 즐거움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평단의 평이 어떻든 간에 문학의 한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제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편한 것은 여기에다 어떤 위계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문학 장르 중에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다라고
저는 그런 식의 그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독자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좀 더 우월하고 이러한 독자들은 또 좀 더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독자들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상하로 구분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불편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독자들이 갖고 있는 취향, 이 독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우리가 너무 속물적인 것이다라고 마치 평가절하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했을 때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급 투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더 도드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도 사실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통한 계급 투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것과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독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독서를 좋아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위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순문학이 높고 대중문학이 낮다가 아니라 그것 자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집합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셸 비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데카르트적인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들을 아니면 이런 작품들을 어디인가의 카테고리에 넣고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스노비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피에르 르메트르라고 하는 굉장히 추리소설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쿠르상, 굉장히 유명한 문학상인데 이 사상을 수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추리소설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주변 국가라고 한다면은 스페인이 있는데요. 이 스페인에서는 여러 작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학상을 수상하신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뭐 나달상이라든가 뭐 그런 로안 데 소바라고 하는 그런 수사관 출신인 작가분들도 있고 빅토르 델라르몰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분들이 추리소설을 가지고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추리소설로. 그런데 프랑스는 아직 이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뭐 장르 문학의 그 순수 문학에서 그런 걸작들이 있는 것처럼 추리 장르에서도 똑같이 그런 걸작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독자들은 뭐 순수 문학이나 장르 문학이나 공상과학이나 어떤 장르에서도 그런 동일한 기쁨과 풍부한 사고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상과학과 뭐 그 판타지와 추리 소설들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서는 성공하는 그런 문학들이 조금 더 의심을 받는 경향이 있고 성공을 할수록 대중문학 작가라고 그런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어놓고 이것에 어떤 또 위계를 부여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잖아요.
브루디에가 얘기했던 그 구별짓기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도 사실은 그런 분할 자체가 실은 어떤 계급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요즘에 많은 독자들이 이제는 그런 경계 자체를 다 흐트러뜨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나와 공명하는 문학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작가님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런 호응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리 그리고 스릴러 소설의 쓰기와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는데요. 작가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이에 또 온라인으로도 몇 가지 질문이 도착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마무리 소감을 여쭈면서 이 질문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작가님들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 코로나가 작가님들의 글쓰기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또 소감도 함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요. 이번엔 역순으로 좀 여쭤볼까요?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부터 마지막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도서전이나 축제가 취소가 되었고 평소 같으면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작가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글쓰기 작업은 더 수월해졌습니다. 달리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할 게 없으니까 결국엔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면 아주 흥미로운 책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쓰기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작가들이 집에서 이제 책을 쓴다는 것은 외로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시기를 겪었다면 원래의 글쓰기라는 것은 외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이 사람들만큼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한국 분들과 그리고 한국 독자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이지 않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정말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대면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수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꼭 미셸 비시 작가님과 함께 입국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미셸 비시 작가님의 소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글쓰기의 변화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님이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업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이나 위험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영감은 아직 얻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독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었던 경험이 저에게 아직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와 함께 같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국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너무나 멋진 나라이고 그리고 한국 분들께서
또 그 호기심이 저를 정말로 매혹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미셸 비시 작가님께 여기 계신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꼭 재방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진기 작가님, 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지장을 받는 것은 없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들한테 자유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방역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통제, 관리 익숙해지면서 혹시 어떤 그런 사회의 변화 같은 것, 세상의 변화 같은 것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세상이 바뀐다면 또 글쓰기도 바뀌겠죠.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프랑스의 작가님들, 김은수 작가님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요. 또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 온라인에서 지켜봐주신 독자님들, 저도 사실 요즘 추리소설 잘 안 읽습니다. 근데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리 추리소설을 읽어주시는 독자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과 동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아주 바늘끝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혹은 좀 재밌는 이야기였기를 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수 작가님. 오늘 베르나르 미니의 미셸 비시 도진기 작가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아주 즐거웠어요. 즐겁네요.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누고 나면 술 마시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슬프게 이렇게 술을 못 마신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언제 한국에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자랑할 만한 아주 특별한 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글과 한식.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작가님들의 작품이 한국과 프랑스에 서로 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작품을 또 교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이렇게 2021 서울국제노서전 장르 포커스 한국 프랑스 작가 대담에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독자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하고요. 다음에 정말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로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이 자리가 끝난 후에는 뒷부리 자리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